군사적인 어떤 이런 것도 비밀로 좀 해야 되거든요. 획득하고 뭐 이런 게 러시아 군사 협력 것으로 주민들한테 막 자랑하잖아요. 네. 국제사회에 자랑하는 거예요. 네. 심지어 핵무기까지 쭉 진열시키고 보여준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 전략적으로 생각하면 북한은 지금 러시아 군사 협력 자랑할 시기가 아니에요.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해서 중국과 관계가 나빠지고 있거든요. 군사력 과시에 우리가 너무 그렇게 화들짝 놀라거나 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보토크 시간입니다.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이렇게 활기찬 인사와 함께 시작해봤습니다. 최근 영유권 분쟁 중인 카슈미르 지역에서 인도와 파키스탄의 무력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관련 뉴스 영상 보시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어둠을 가르는 미사일 소리에 이어 번쩍이는 성광과 함께 곳곳에서 폭발이 이어집니다. गांव में जो है ना तकरीबन 5-7 गोले बहुत बड़े-बड़े आकर के जगते रहे हैं बार-बार मतलब इस तरह लगे हैं। 현지 시각 오늘 새벽 인도군이 파키스탄령 카슈미르 등 9곳을 미사일로 폭격했습니다. 인도는 지난 22일 테러를 저지른 무장 세력의 무기고와 훈련 시설을 정밀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Despite a fortnight having passed since the attacks, there has been no demonstrable step from Pakistan to take action against the terrorist infrastructure. 하지만 파키스탄은 이번 공격으로 숨진 건 어린이와 노인을 포함한 민간인 20여 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곧바로 보복에 들어가 인도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고 전투기 5대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It is India which cowardly attacked Pakistan and violated our territorial integrity and sovereignty. 인도는 파키스탄의 공격으로 민간인 10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은 48시간 동안 영공을 일시 폐쇄하고 확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항공편 운항이 중단됐고 일부 지역에는 비상사태, 학교엔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각각 핵무기를 170개 정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두 나라의 충돌에 국제사회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1947년 독립한 이래 인도와 파키스탄은 3차례 전면전을 치른 바 있습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정유섭입니다. 네, 2019년 이후 6년 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무력 충돌이 촉발된 좀 계기가 있죠. 우선 카슈미르 지역 하면 우리 국민들이 그 지역에 대한 개념이 잘 안 떠오를 거예요. 네. 면적이 좁은 지역이 아니에요. 한반도의 한 82%, 18만 평방킬로미터 넓은 지역이고 네. 그 지역에는 중국이 지배하고 있는 영토도 있고 카슈미르 지역에 또 인도가 많이 점령하고 있고 파키스탄이 점령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종교적 이유로 무굴 제국에서 같이 출발해서 무슬림을 믿기 때문에 파키스탄이 인도로 독립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 주민들은 또 무슬림이에요. 그래서 파키스탄을 봐서는 주민은 무슬림인데 인도 지배를 많이 받고 있는 데 대한 불만이 있죠. 이번에 그 인도 지역에서 인도가 점령하고 있는 카슈밀라 지역에서 테러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20명 정도 좀 죽음을 당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인도 정부는 여기에 대해 보복으로 파키스탄을 공격을 한 거예요. 테러리스트의 어떤 기지를 우리가 공격을 했다. 네. 이렇게 하니까 파키스탄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 보복 공격을 하면서 양측이 이제 분쟁이 시작됐는데 세계적인 관심은 인도가 14억 인구 정도 되거든요. 네. 거기 핵무기를 갖고 있잖아요. 파키스탄도 2억 2천 정도 되는데 또 핵무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파키스탄은 또 중국하고 가까워요. 네. 최근에. 인도는 또 미국하고 가까워. 이런 부분에서 파키스탄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또 하마스 전쟁으로 우리 인류가 고통받고 있는데 다시 새로운 전선이 형성되지 않을까 이 걱정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파키스탄과 인도 간에 지금 뭐 한 130명 사상자가 나왔다 그러죠. 인도가 먼저 공격하고 파키스탄이 보복하는 가운데 130명이 사상자가 나온 가운데 전면전에 대비하고 또 지금 인도는 파키스탄의 그 국민들이 농업을 많이 짓는데 네. 인더스 강 주역이거든요. 그 물길을 바꿀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어요. 네. 이 물을 막으면 파키스탄은 완전 경제가 마비돼요. 농업 국가로서. 네. 인도가 물길까지 막겠다 그러니까 그럼 파키스탄 우리는 핵무기 쓰겠다. 네. 물길 막는 걸 못 핵무기 쓰겠다 이렇게 하니까 되게 걱정이 좀 증가되고 있는데요. 우리 역사에서 보면 고선지 장군 아시죠? 네. 고구려가 멸망하고 나서 이제 당나라로 망명한 고구려 장군이 고선지 장군이 있는데 그 당시 고선지 장군이 안서도부 당나라의 대장군
그 도읍의 최고 지도자가 돼서 그 전쟁을 하러 카시미르 인근 지역까지 진출했다는 기록도 있어서 우리 역사에서 보면 고선지 장군과 뗄 수 없는 그런 인연도 갖고 있는 역사적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이 카슈미르라는 지역이 상당히 뭐 크기도 크고요. 이 종교적인 이 해결되지 않은 영토 분쟁도 상당히 오랜 시간 지속되어 온 걸로 보입니다. 사실 이럴 때 좀 이런 국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좀 미국의 역할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도 지금 들거든요. 이제 미국을 가지고 우리가 세계 경찰 국가, 평화를 지켜주는 국가, 또 양극 체제에서 그 미국과 구소련, 러시아가 또 이렇게 팽팽하게 양극을 이뤄서 세계의 어떤 평화를 좀 안정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최근에 들어서 러시아는 물론 그런 1990년 초에 그런 역할을 이미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네. 미국도 그런 역할에 좀 발을 빼고 있고 또 실제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각기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죠, 우리도. 그렇죠. 양쪽이 강대국의 슈퍼파워들이 좀 작은 분쟁을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좀 했는데 분쟁을 좀 박자식이나 이런 용어를 씁니다만 분쟁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역할, 강대국 역할이 자꾸 줄어드니까 조그만 분쟁이 자꾸 전면적으로 커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어쨌든 이 지금 파키스탄과 인도의 어떤 분쟁은 핵무기를 가져 있고 양국이 또 동맹국가가 달라요. 파키스탄, 미국은 중국과 네. 또 미국과 인도. 네. 또 중국과 미국이 지금 또 상당히 그렇죠. 대치 국면인데 중국이 바로 파키스탄을 지원하는 멘트를 날렸거든요. 또 미국도 트럼프도 좀 시끄럽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나오는데 어쨌든 이 분쟁이 좀 더 좀 커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봅니다만은 이 그 근본적인 해결은 힘들 것 같아요. 인도 정부가 점령한 지역이 또 무슬림이고 무슬림의 정치의 정체성은 국가적 정체성은 파키스탄에 가 파키스탄 있거든요. 쪽이고, 네. 파키스탄이 이걸 계속 좀 이렇게 활동을 지원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고 그래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자지구와 흡사한 그런 종교 기반의 좀 분쟁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핵 보유국인 인도와 파키스탄의 무력 충돌이기 때문에 한반도에도 좀 시사하는 바가 좀 있어 보입니다. 앞서 인도와 파키스탄이 전쟁을 치르고 인도가 72년에 핵을 개발을 해요. 네. 근데 파키스탄이 인도가 핵을 가지가 엄청 겁이 났을 거 아닙니까? 목숨 걸고 모든 것을 걸고 핵무기를 98년에 핵실험을 성공시켜서 핵을 개발한 상태고 또 파키스탄이 핵무기 개발했는데 또 9.11 테러가 나서 미국이 파키스탄에 돈을 200억 달러나 주고 파키스탄을 공격 루트의 거점을 이용하게 돼요. 파키스탄 핵무기 인정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 대가로 애프가니스탄 전쟁을 통해서.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핵무기가 이 국지 도발 작은 분쟁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낼 것 같아요. 그래서 핵무기 무용하다. 양쪽의 핵을 갖고서 공포의 균형을 해서 핵무기 사용도 못하고 쓸모없는 거다라는 결론이 날 수도 있고 네. 핵무기 위협 때문에 인도가 파키스탄이 핵무기를 갖고 너들 댐 막으면 그 막는 걸 부수겠다 하니까 인도가 여기서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면 핵무기 역시 세다. 핵무기 겁주고 공포를 만들어서 네. 상대방의 의도를 억누르는데 이용됐다면 또 북한이 신날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한반도의 그 군사적 대치 국면, 북한의 핵무기의 어떤 실제적인 어떤 전략적 이용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편 이 김정은 딸과 함께 김주혜양과 함께 최신 구축함 최연호를 참관한 뒤 불과 며칠 뒤에 이번엔 신형 탱크 위에 올라 구식 무기 교체를 지시했습니다. 이것도 관련 뉴스 영상 먼저 보시고 말씀 나누시죠. 탱크 공장 시찰에 나선 북한 김정은 위원장. 신형 탱크 위에 올라 엎드린 채 내부를 확인하고 군 간부들에게 지시도 내립니다. 북한은 전쟁을 치르는 러시아에 포탄과 자주포 같은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기회 삼아 군수산업 전반의 생산 증대와 현대화까지 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한 신형 전차도 적 전차 공격용 미사일과 몸을 노출하지 않고 내부에서 원격 조종하는 기관총을 갖췄고 날아오는 적 포탄을 탐지하는 레이더와 적 포탄에 반응하는 방어 장갑을 장착했습니다. 외부를 둘러싼 철제 구조물은 드론과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 방어용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전차가 쓰는 방법입니다. 이외에도 북한은 러시아 기술을 모방하거나 협력한 것으로 보이는 조기경보 통제기와 구축함 등 현대화된 재래식 무기를 육, 해, 공,
전반에 걸쳐 공개하고 있습니다. 핵무기는 억지 수단일 뿐 사용하기 어렵고 포탄 미사일 같은 재래식 무기와 드론 등 첨단 무기들이 현대전 성패를 좌우한다는 점을 인식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북러 양국 간 군사 협력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오는 9일 러시아 전승절에 북한군 사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네, 뉴스에서 확인해 본 것처럼 육해공을 넘나들며 재무장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보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지. 지금 그 측으로서는 이게 첫째는 국내 정치적 목적이 좀 큰 것 같아요. 국내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거든요. 중군기 아닙니까? 신경난 이런 어려움이 네.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 체제가 튼튼하다. 군사적으로 완전히 튼튼한 그 나라다. 이것을 북한 주민에게 보여주려는 것 때문에 저런 군사적인 어떤 저런 것도 비밀로 좀 해야 되거든요. 획득하고 뭐 이런 게. 그 러시아 군사 협력을 주민들한테 막 자랑하잖아요. 네. 국제사회에 자랑하는 거예요. 사실 전략적으로 생각하면 북한은 지금 러시아 군사 협력을 자랑할 시기가 아니에요.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해서 중국과 관계가 나빠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내 정치적으로 어떤 그 주민들의 어떤 체제에 대한 충성심, 노동당에 대한 충성심, 우리 체제는 절대 안 무너진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국내 정치적 목적도 있고 또 우리가 외롭지 않다. 러시아와 군사 협력을 굉장히 잘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지금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이것은 이미 북한 핵실험하고 여러 뭐 오늘 또 단거리 미사일 발사했지만은 미사일은 있는 대로 다 보여줬잖아요. 네. 심지어 핵무기까지 쭉 진열시키고 보여준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군사력 과시에 우리가 너무 그렇게 화들짝 놀라거나 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저 그냥 저 때가 되면 국내 정치적 목적으로 국제적으로 어떤 과시용으로 좀 한다. 우리가 해야 될 건 저런 것을 이제 우리 국민들이 보고 북한 하나도 안 변했다 군사적으로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본인들의 입지를 좀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일부러 보여주기 식의 이런 행보를 보인다는 이야기셨습니다. 뭐 뉴스에서도 나왔듯이 이 아무래도 핵무기보다는 재래식 무기 위주의 전쟁이 조금 더 앞으로도 더 유용할 것이다. 좀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닌가 하는 좀 의견도 있었는데요. 우리 방산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3년부터 지난해까지 방산을 그러니까 엄청나게 수출을 많이 했잖아요. 네. 미국도 우리 보고 군함 같이 만들자 그러잖아요. 전 세계 유럽에 전부 대한민국에 탱크, 군함, 전차 사가려고 난리예요. 이게 재래식 전략에서 북한이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무기들을 한국이 생산하고 있고 대량 생산하고 네.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스트레스가 이제 이런 부분 우리도 재래식 무기 조금 발전시키고 있다고 보여주려는데 우리 국민들 이거 보고 놀랄 필요 없어요. 우리가 방산 특히 해군, 육군, 공군, 핵무기 빼놓고는 장비 면에서는 우리가 세계 최고 수준을 지금 방산을 만들고 있는데 이 부분이 하루아침 된 건 아니에요. 네. 전략적 안목을 갖고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그 이후에 역대 대통령들이 방산 분야에 계속 투자하고 기업들 네. 해서 지금은 우리 스스로 놀랄 만큼 좋은 무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 지금 좀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게 아니냐. 재래식 전략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은 그 북한 무기가 옛날 70년대는 우리보다 좋아서 아프리카 수출하고 그랬어요. 지금은 경쟁이 안 되죠. 지금 우리나라가 월등히 앞서 나가고 있는 상태라고. 그렇습니다. 미국에 이야기하는데. 지금 해군 장관이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하고 군함 같이 만들자고 군함 수리하는 것 좀 해달라고 난리를 치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런 데 자부심을 가지고 북한 뉴스를 볼 때는 우리가 이 차분하게 냉정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저걸 뭐 새로운 탱크를 만들고 새로 뭐 재래식 무기를 좀 내놓는다 해서 막 그 과대평가해서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조금 한 가지 궁금해지는 점이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또 인도와 파키스탄과의 이런 분쟁이나 충돌을 보면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생각했던 그런 전쟁의 양상과는 좀 다르게 가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그걸 찾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고 우리 국방부나 국회, 국방위원회 이런 데서 또 민간 전문가들, 민간의 전쟁 전문가들 해서 그 각 현장에 보내서 전쟁 교훈을 찾아야 돼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압도적으로 러시아가 한 몇 주 안에 3주 안에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줄 알았는데 못 점령하잖아요. 네. 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일어나는 일들 네. 쭉 보면은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게임 체인저가 바뀌고 있어요. 옛날에 전투기라든지 옛날에 어떤 전략 장비가 아니고 드론이 게임 체인저가 되고 있잖아요. 드론이 게임 체인저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눈여겨보고 그럼 드론을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 이스라엘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에서 미국의 역할. 지금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대해서 가자 지역을 완전히 영구히 점령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누구 때문입니까? 평화협상 하려다가 네. 좀 진행되다가 하니까 트럼프가 가자 그렇죠. 지역에 대해서 언급하나 그것이 힘을 넣어서 이스라엘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미국 힘이 그 정도 아직 남아 있는 거죠. 그 이스라엘 정책 결정에 네. 하마스도 만만치 않죠. 여기 대해서 인지전이랄까, 우리 절대 이스라엘에 굴하지 않겠다. 더 이상 평화협상 하지 않겠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방 당국 또 국회 국방위원회 또 민간 국방 전문가들이 매같이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해서 교훈을 찾아서 그 교훈을 우리 군사력 건설과 국방 정책에 접목시켜야 되는데 조금 지금 여러 가지 사정을 봤을 때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 조금 국방 당국이 좀 더 빨리 나서야 된다 생각합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이런 전쟁의 양상도 그 중에 항상 제일 그런데 중요한 것이 게임 체인저입니다. 무엇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지. 이스라엘 하마스에서는 앞쪽이 이스라엘이 그것도 있지만 전쟁 의지, 이스라엘 네. 전쟁 의지 세잖아요. 하고 네. 미국에 대한 신뢰 이런 부분들, 트럼프와의 관계 이런 네. 부분에서 전쟁 양상을 또 평화협상 분위기에서 전면전 분위기로 가는 거고 우크라이나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사실 3년 전쟁하면서 드론 생산 능력이 제일 좋습니다. 드론 운영 능력이 제일 네. 좋죠. 그래서 버티는 거예요. 회장님이 재차 강조하신 이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는 게 좀 어떤 부분인지를 좀 유의 깊게 보고 항상 좀 그런 부분들을 업데이트하면서 좀 계속해서 변화에 발맞춰 나가는 좀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중동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엊그제죠. 지난 5일 예멘의 후티 반군이 미사일을 쏴서 이스라엘 요격망을 뚫고 텔아비브 국제공항을 타격했습니다. 이것도 관련 뉴스 영상 보시죠. 공습 경보 속 폭발음과 함께 시커먼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의 벤구리온 국제공항 활주로에서 불과 수백 미터 떨어진 도로변에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미사일 파편에 수많은 차량이 파손됐고 8명이 다쳤습니다. 비행기 이착륙은 1시간 정도 중단됐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은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후속 공격을 예고했습니다. أنها ستعمل على فرض حصار جوي شامل على العدو الإسرائيلي من خلال تكرار استهداف المطارات وعلى رأسها مطار اللد. 후티는 가자 전쟁 발발 후 팔레스타인과 연대를 명분으로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공습해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여러 차례 요격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배후로 이란을 지목하며 강력한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We will take very strong action against them, and we always remember that they act with their patron Iran's direction and support.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군사작전 확대 방안을 승인하고 예비군도 추가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계획엔 가자지구 점령과 영토 유지 구상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휴전 논의를 하나 싶더니 또다시 확대되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앞으로 지켜보십니까? 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선종한 교황도 네. 걱정을 많이 했죠. 빨리 평화 회복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전 인류가 걱정하는데 종전으로 가다가 지금 하마스가 선제한 거죠. 네. 먼저 공격을 해서 테러를 해서 이스라엘이 반격을 하고 있는데 좀 새로 그 인질 석방과 또 여러 가지 안전 문제가 의논돼서 종전 분위기 가다가 새로 이스라엘이 전면전을 선언했죠. 12일부터 공격할 거라 그래요. 11일까지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지역을 순방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조금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다가 그래서 12일까지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좀 극적인 사실 뭐 이렇게 극단적인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타협의 어떤 전기를 만들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너 영구히 점령하겠다. 네. 하마스는 사실 끝까지 전쟁하겠다 하면서도 좀 움찔할 수 있죠.
하마스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평화를 깨겠다면 이스라엘도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12일까지 극적인 어떤 그 국면 전환, 협상, 평화 협상이 좀 진행되기를 바라는 것은 희망적인 소망이지만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으로 와서는 이스라엘이 트럼프의 지지를 등에 업고 가자 지역에 대한 전면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많다. 11일 그렇게 보여집니다. 12일 전에는 그렇다면 좀 협상의 가능성은 좀 현저히 낮다고 지금은 좀 안 하겠다고 양쪽은 선언했지만 네. 시간이 많이 남았죠. 아직 뭐 한 4, 5일 남았으니까 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어떤 가자 지역에 대한 평화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에 들으면 좀 섭섭할지 모르지만 이 가자 지역에 있어서 어떤 그 현재 하마스 네. 지역에 대한 시큐리티를 어느 정도 보장해주고 해상 보증에도 좀 보장해주고 또 하마스는 영구히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않겠다. 괴롭히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고 그걸 지켜나가야 평화가 지켜지는데 양측이 그런 입장을 안 갖고 있어요. 양보를 할 기미가 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죠. 예. 확실히 좀 이런 타협을 통해서 전쟁이 좀 빠르게 끝나야 이 고통받는 정말 일반 시민들이 좀 더 안전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가자 지역이 지금 인구도 밀집 지역이에요. 조그만 도시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각지에 있던 팔레스타인들이 모여들어서 200만 되는 큰 도시를 만들고 있는데 좁은 지역에서 그래서 민간인의 어떤 피해가 너무 크죠. 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의 어떤 정부 당국자가 인종 청소란 말까 있었죠. 제노사이드까지 이야기했어요. 네. 그런데 극단적인 뭐 말로 또 하나의 협상을 촉구하는 말도 되지만은 그 가자 지역에 대한 주민 또 전쟁과 무관하게 일상적인 삶을 사는 주민들의 피해가 엄청나게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 네, 여러 가지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빠르게 좀 이 지도부들이 좀 협상을 통해서 타협을 통해서 좀 빠르게 전쟁이 좀 종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